야, 이 미친년아. 죽고 싶어. 길 막지 말고 안 꺼져. 그는 서지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계급장도 없는 그녀를 하급 여군쯤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넌 뭔데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를 안 해? 눈가를 확 파버릴까 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오만한 군인이 내뱉은 뼈아픈 모욕과 썩어빠진 군 기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하찮은 여군 취급을 받던 그 초라한 여성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호령하는 신임 지상작전 사령관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패한 권력의 종말과 짜릿한 정의 구현의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밤, 경기도 양주시의 하늘은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아 칠흑처럼 어두웠고 DMZ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스산하게 가막산의 능선을 훑고 지나갔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제25보 병사단 통칭 비룡부대의 관할 구역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사단 본부에서 최전방 GOP 소초로 이어지는 좁다란 2차선 보급로는 부대의 혈관과도 같은 길이었지만 이 깊은 밤에는 오가는 차량 하나 없이 고요했다. 길 한쪽에 낡은 전투복 차림의 한 여성이 홀로 서서 어둠에 잠긴 철책 너머 북녘 땅을 응시하고 있었다. 계급장도 소속 부대 마크도 없는 허름한 전투복. 어깨에는 작은 배낭 하나만 걸치고 있어 언뜻 보면 길을 잃은 초급 간부나 부대 견학을 온 군무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그 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전선의 기류와 병사들의 숨결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군에 보이지 않는 맥박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혜.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지상작전 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으로 내정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어깨 위에 4개의 별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증명했지만 그녀는 공식 취임식 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전의 공기를 직접 마시고 싶었다. 화려한 취임식과 의전, 짜여진 각본에 따른 보고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군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비룡사단장에게만 최소한의 동선을 알린 채 수행원 하나 없이 이 깊은 밤 최전방의 심장부로 스며들었다. 보급로 상태가 좋지 않군. 곳곳이 파여 있고 배수로 정비도 미흡해. 서지혜는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직결되는 정보로 읽혔다. 녹슨 철조망, 빛바랜 경고 표지판, 잡초가 무성한 길가. 사소한 것들 속에 부대의 기강과 정신 상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도로의 어둠 속에서 2개의 강렬한 불빛이 나타나더니 땅을 울리는 듯한 거친 엔진음이 정적을 찢으며 다가왔다. 처음엔 야간 기동 훈련 중인 장갑차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훨씬 날카롭고 빨랐다. 군용 54톤 트럭, 통칭 레토나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부대 내 제한 속도는 시속 40km. 하지만 저 차량의 속도는 어림잡아도 80km는 좋게 넘어 보였다. 전조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순식간에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위험하다는 본능이 경고했지만 서지혜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이곳은 신성한 군사작전 구역이며 저 광란의 질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전우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였다. 군 기강의 상징이어야 할 군용 차량이 살인 흉기처럼 달려오는 것을 지상군 전체를 책임져야 할 그녀가 외면할 수 없었다. 서지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2 다리에 힘을 주고 굳건히 버텼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레토나는 그녀의 불과 한 뼘 앞에서 격렬하게 멈춰섰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차체가 크게 들썩였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운전석의 어린 운전병은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곧이어 조수석 창문이 거칠게 열리며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미친년아. 죽고 싶어? 길 막지 말고 안 꺼져.
기름기 낀 얼굴의 간부 하나가 상체를 창밖으로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에 서린 경멸과 분노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서지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계급장도 없는 그녀를 그저 길 잃은 하급 여군쯤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넌 뭔데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를 안 해? 눈가를 확 파버릴까 보다. 간부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운전병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승우 일병 뭐해? 그냥 밀어버려. 저런 건 치워도 군법에 안 걸려. 운전병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지혜와 조수석의 간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순간 서지혜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차에서 내려. 명령이었다. 짧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린 음성이었다. 간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 미친년이 돌았나?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비룡사단 작전 참모 마동철 중령이다. 너 같은 년은 내가 여기서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영창에 쳐넣을 수도 있어. 스스로의 신분을 밝힌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 중령 계급장이 희미한 달빛에 번뜩였다. 사단의 두뇌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작전 참모. 사단 내에서도 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와 불같은 성격은 유명했다. 특히 여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전 수립 능력과 사단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서지혜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해와 같아서 오히려 마중령을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서늘했다.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내 말은 2번 반복하지 않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마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저 여자의 눈빛은 그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마주했던 그 어떤 장군의 것보다도 날카롭고 단단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2년이 끝까지. 그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이 일병. 당장 저 여자 밀어버리고 연병장으로 차 돌려. 마중령의 불호령에 운전병이 거의 울상이 되어 기어를 조작하려던 순간이었다. 서지혜는 품 안에서 자신의 군용 암호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마중령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지금 즉시 25사단 참모장을 내게 보내. 위치는 사단 본청에서 3초소로 가는 보급로. 10분 주겠다. 늦으면 참모장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참모장. 사단장을 제외하면 사단 내 모든 참모를 지휘하는 대령 계급의 실질적인 2인자였다. 그런 참모장을 오라가라 하는 것도 모자라 각오하라는 협박까지 덧붙여 호출하는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마동철 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그의 아나무인적인 자신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지혜는 스마트폰을 다시 품에 넣고는 얼어붙은 마중령과 운전병을 향해 말했다. 차에서 내려 대기한다. 지금부터 이 차량과 너희 둘은 현시간부로 내 통제하에 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금한다. 알겠나? 그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늘과 같은 명령이었다. 마동철 중령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허리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부터 여러 대의 차량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비룡사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서지혜의 차가운 분노가 이제 막 그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이었다. 25사단 참모장 윤태석 대령은 집무실에서 다음 주 예정된 군단 FTX 계획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무에 눈은 뻑뻑하고 관자놀이는 지끈거렸지만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훈련이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을 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지상작전 사령부와의 직통선이었다. 단결. 참모장 대령 윤태석입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속이나 이름 소개도 없이 차갑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윤태석 대령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나다라는 두 글자에 실린 무게는 그가 평생 군에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위를 넘어 존재 자체로 상대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지금 즉시 25사단 참모장을 내게 보내. 위치는 사단 본청에서 3초소로 가는 보급로. 10분 주겠다. 늦으면 참모장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일방적인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뚜뚜 단절된 신호음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윤태석 대령은 몇 초간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여성의 목소리, 지작사 직통선, 그리고 자신을 보내라고 명령하는 말투.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격렬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른 결론은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다. 설마 서지의 사령관님이신가? 며칠 전 신임 지작사령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예하부대를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극비 전문이 사단장에게만 하달되었다. 수행원도 의전도 없이 조용히 부대를 둘러보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윤 대령 자신도 오늘 아침 사단장에게 간략히 전해 듣기만 했을 뿐 정확한 시간이나 동선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령관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연락이 온 것이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각오하라는 마지막 말은 빈말이 아닐 것이다. 당장 작전 차량 수배해. 전속력으로. 윤태석 대령은 부관에게 고함을 치며 다급하게 모자를 챙겨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3초소 보급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왜 지작사령관께서 직접, 그것도 저렇게 격노한 목소리로 자신을 호출한 것인가? 한편 문제의 보급로. 마동철 중령은 초조하게 발끝으로 땅을 차고 있었다. 처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정체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자신의 앞에 선 여성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마 중령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운전병 이승우 일병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차체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두 개의 힘 사이에 끼어버린 미약한 존재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과속을 말리지 못한 죄, 무서운 작전 참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한 죄. 그의 짧은 군 생활이 이대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이윽고 지휘관용 지프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들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의 윤태석 대령이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훑었다. 굳어버린 표정의 마동철 중령, 공포에 질린 운전병, 그리고 그들 앞에 산처럼 버티고 선 낯선 여군. 그는 직감적으로 그 여성이 바로 서지의 지작사령관임을 깨달았다. 그는 한달음에 그녀의 앞으로 달려가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참모장 대령 윤태석 부르셨습니까? 서지혜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에 담긴 실망과 분노에 윤태석 대령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윤태석 대령. 자네 부하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가? 이자가 누군지 아나? 서지혜가 턱짓으로 마동철 중령을 가리켰다. 윤태석 대령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사단 작전 참모 마동철 중령입니다.
작전 참모라 작전 참모가 부대 내에서 규정 속도를 2배나 어겨가며 질주하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민간인인지 부대원인지 신원 확인도 없이 욕설부터 내뱉고 심지어 운전병에게 사람을 차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하는 게 자네 사단의 작전인가? 서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윤태석 대령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 중령의 만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동철 중령을 쏘아보았다. 마 중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 서지혜의 부름에 마 중령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고개 들어. 내 눈을 봐. 마 중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서지혜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저 눈은 그가 감히 마주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아까 나에게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봐. 야, 이 미친년아. 길 막지 말고 꺼져라. 맞나? 사령관님, 그건 제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럼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욕을 하고 차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건가? 그게 대한민국 육군 중령의 군인 정신인가? 아니면 내가 만약 계급 없는 이등병이나 군무원이었다면 내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나? 그녀의 논리적인 추궁에 마 중령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오만하고 뒤틀린 사고방식이 가장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서지혜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얼어붙은 윤태석 대령에게 명령했다. 참모장.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저 마동철 중령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해. 그리고 운전병은 이름이 뭔가? 서지혜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이승우 일병에게로 향했다. 이 일병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일병은 사단 본부로 복귀시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별도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시켜. 특히 저 중령과는 완벽하게 격리해. 이건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윤태석 대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작사령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부관에게 눈짓했고 부관은 이 일병을 데리고 지프에 올랐다. 이제 현장에는 서지혜와 윤태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의 마동철 세 사람만이 남았다. 서지혜는 마 중령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고 윤태석 대령에게 말했다. 참모장. 내일 아침까지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장교들을 사단장 집무실로 소집해. 내가 직접 정신교육을 해야겠으니. 그리고 마동철 중령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 감찰을 지시한다. 단순히 이번 일뿐만이 아닐 거야. 저런 자가 사단 작전 참모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 뿌리부터 파헤쳐서 썩은 부분은 전부 도려낼 걸세.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동철 중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서지혜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앞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자. 여기는 더 이상 볼 일 없다. 서지혜는 그 말을 끝으로 윤태석 대령이 타고 온 지프의 뒷좌석에 올랐다. 윤 대령은 허리를 굽혀 문을 닫아준 뒤 멍하니 서 있는 마동철 중령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마 중령, 들었나? 지금 즉시 보직 해임이다. 자네는 이제부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될 걸세. 자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지프 2대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마동철 중령은 석양의 마지막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승우 일병은 사단 본부의 작은 상담실 안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지옥과도 같았던 보급로에서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게 생생했다. 무섭게 소리치던 마동철 중령의 얼굴,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침묵으로 중령을 압도하던 여성 장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의 정체가 지상작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참모장 차의 뒷좌석에서 전해 들었을 때 이 일병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의 정점에 있는 인물, 하늘 위의 하늘. 그런 사람 앞에서 작전 참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자신은 그 사람을 차로 칠 뻔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영창에 가는 건가? 아니면 불명예 전역? 엄마 얼굴은 어떻게 보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고개를 들자 인자한 인상의 군의관과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참모장 윤태석 대령이었다. 이 일병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단결.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윤태석 대령은 굳은 얼굴로 그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다. 이 일병 앉아라. 긴장 풀고. 여긴 자네를 벌주기 위해 온 곳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 일병의 긴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군의관은 그에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우선 마음을 좀 진정시키게. 참모장님은 자네에게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러 오신 거니까 아는 대로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윤 대령은 의자를 끌어와 이 일병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 일병.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없이 말해줄 수 있겠나? 마동철 중령이 자네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다. 이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었다.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었다. 마동철 중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에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공포는 이 일병의 뼈속까지 각인되어 있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서지의 사령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향해 이승우 일병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라고 명령하던 그 단호하면서도 무심한 듯한 배려. 자신을 그저 소모품이 아닌 한 명의 병사로 인정해주는 듯한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용기를 주었다. 오늘 오후 작전 참모님 지시로 관할 GOP 부대 시찰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일병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작고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참모님께서는 빨리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한다며 계속해서 과속을 지시하셨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40km로 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뺨을 때리시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윤태석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운전병 폭행까지 있었다는 말에 그의 분노가 치밀었다. 계속해. 그렇게 보급로를 달리던 중 앞에 여군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를 세웠는데 그러자 참모님께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셨습니다. 어떤 욕설이었는지 그대로 말해봐. 이 일병은 잠시 망설였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윤대령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내뱉었다. 야, 이 미친년아, 길 막지 말고 꺼져라. 경례도 안 하냐, 눈가를 파버린다. 그리고 저에게 그냥 차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을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 끔찍한 명령을 다시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태석 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책상 위를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마동철, 그 인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일개 병사에게 동료 군인, 그것도 신원 미상의 상급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차를 돌진시키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 살인 교사와도 같은 중범죄였다. 이 일병.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다. 정말 고맙다. 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일병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내가 약속하지. 자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보복도 없을 걸세. 사단 참모장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오늘 자네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지작사령관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자네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쉬도록 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 일병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 서지에는 비룡 사단장인 최진우 소장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최 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역시 방금 전 윤태석 대령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보고받고 큰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사령관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 부하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휘관인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최 소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서지에는 말없이 그가 내어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을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단장의 부덕의 소치 맞는 말이지. 하지만 사과를 받을 생각은 없네.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해결책이니까. 서지에는 최 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 소장, 나는 이번 일을 마동철 중령 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아. 이건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져나온 것에 불과해. 작전 참모라는 자가 대낮에 부대 안에서 저런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초면의 부대원에게 쌍욕을 퍼붓고 심지어 차로 밀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한 거야. 그게 바로 이 비룡 사단의 현주소 아닌가? 그녀의 지적은 뼈 아팠다. 최 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동철 중령의 평소 행실을 알면서도 그의 탁월한 작전 능력을 높이 산눈감아 주었던 과거의 자신을 질책했다. 그것이 결국 오늘과 같은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나는 내일 사단 전체 참모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할 걸세. 6본 감찰실과 지작사 감찰실에서 합동으로 내려올 거야. 마동철 중령 건은 물론이고 부대 내의 만연한 부조리와 기강해이, 특히 여군에 대한 차별과 무시까지 전부 다 뜯어고칠 생각이야. 이 과정에서 자네의 지휘권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아픔이 따르는 법이니까. 서지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불량 장교를 처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부대라 자부하던 이곳의 녹슨 부분을 전부 긁어내고 다시 뜨거운 불에 달궈 단련시킬 작정이었다. 사단장의 협조를 바란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거나 내 감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땐 최 소장, 자네 어깨에 달린 별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지작사령관이 예하 사단장에게 내리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최진우 소장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비룡사단의 많은 장교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는 다가올 피바람을 예감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불의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을 졸였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한 한 어린 병사의 용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승우 일병의 증언은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룡사단 본청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단장부터 각 부서의 참모들까지 영관급 장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란스러웠을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지의 사령관이 사단장 최진우 소장, 참모장 윤태석 대령과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가 상석에 앉자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외쳤다. 단결. 서지혜는 가볍게 턱짓으로 답하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저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 이 부대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지혜의 나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사단의 작전 참모라는 자가 부대 내에서 과속 난폭 운전을 하다가
길을 막아선 여군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살인 교사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군이 바로 나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대부분 어렴풋이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지작사령관 본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가 지작사령관이 아니었다면 어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마동철 중령 같은 자에게 짓밟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장교들을 훑어보았다. 하여 본인은 오늘부로 비룡사단 지휘부에 대한 특별 종합 감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찰은 마동철 중령 개인의 비위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부대 내 만연한 규정 위반, 상급자의 직권 남용, 병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특히 여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까지 성역 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몇몇 장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본 감찰은 육군본부와 지작사에서 파견된 전문 감찰팀이 주도할 것이며 나는 그 전 과정을 직접 지휘 감독할 것입니다. 감찰 기간 동안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은 직위를 막론하고 감찰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해나 비협조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사단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참모장은 감찰팀에게 독립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부대 내 모든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보장하도록, 그리고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 동안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사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하고 이를 즉시 공지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윤태석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대답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육본과 지작사에서 차출된 엘리트 감찰팀이 사단 본청에 도착했다. 팀장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직한 성품의 베테랑 감찰관 황인철 준장이었다. 그는 서지혜와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 온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감찰팀은 도착과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마동철 중령을 별도의 공간에 감금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다른 한 팀은 사단 내 차량 운행 일지와 유류 사용 내역, 각종 훈련 및 작전 보고서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 다른 팀은 익명 제보 한라인을 설치하고 각급 부대를 돌며 병사들과의 1:1 면담을 시작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시작되자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몸을 사렸다. 마동철 중령의 보복이 두려웠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작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이라는 사실과 철저한 익명 보장 약속에 하나둘씩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차량 정비대대에서 터져나왔다. 마동철 중령이 개인적인 용무 심지어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갈 때도 관용 차량과 운전병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유류를 빼돌려 개인 차량에 주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곧이어 그의 직속 부서인 작전처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장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고 밤샘 근무를 강요하며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실수를 부하에게 뒤집어 씌워 징계를 받게 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마동철 중령의 비위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그는 단순한 아나무인을 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과 부조리를 저질러 온 범죄자에 가까웠다. 서지혜는 황인철 준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황 준장. 마 중령 개인 비리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자가 어떻게 버젓이 사단 작전 참모라는 핵심 보직을 맡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야 해. 그를 비호하거나 그의 만행을 묵인한 자들도 모두 공범이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인사 기록과 근무 평가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와 연관된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감찰팀은 마동철 중령의 인사 파일과 과거 복무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문제로 구설에 올랐지만 번번이 가벼운 경고나 구두주의 조치만으로 무마되었다. 그 뒤에는 군내 특정 파벌의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육사 특정 기수와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견고한 카르텔이었다. 서지혜는 직감했다. 이번 싸움이 단순히 마동철 중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의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진정한 군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위 해제된 채 작은 조사실에 감금된 마동철 중령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이가 갈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보다는 재수없게 거물에게 걸려든 자신의 불운을 탓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지의 사령관은 정당한 군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참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급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냉혈한 마녀일 뿐이었다. 젠장. 그는 주먹으로 차가운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감찰관들의 집요한 질문과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그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관용차 사적 유용은 긴급한 작전 상황의 연장선이었다고 강변했고 부하들에 대한 폭언은 군기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질책이었다고 둘러댔다. 서지의 사령관에 대한 욕설은 순간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말실수였다고 항변했다. 그의 변명은 하나같이 비겁하고 설득력이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믿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는 몰래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그의 육사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인 장현수 대령이었다. 여보세요? 나 마동철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장 대령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아마 중령. 너 지금 어떻게 전화를 너 지금 서지의 사령관한테 제대로 찍혀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괜찮은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게 생겼다 친구야. 그 미친 여자가 나 하나 잡으려고 육본 감찰팀까지 동원해서 사단을 아주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인사 라인을 좀 움직여서 감찰을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는 없겠어? 마동철은 다급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장현수 대령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 중령,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상대가 누구인 줄 알아? 서지의 사령관이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깐깐한 여자라고. 그분 한 번 칼 뽑으면 국방부 장관도 못 말린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금 내가 거기 끼어들었다가는 내 모가지까지 날아갈 판이야.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이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줘라. 내가 나중에 크게 보답할게. 미안하다, 동철아. 이번 일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내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괜한 오해 사기 싫으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마동철은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다. 가장 믿었던 동아줄이 눈앞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과거에 자신이 진급을 도와주었던 후배, 뇌물을 받고 훈련 평가를 좋게 조작해 주었던 방산업체 임원, 심지어 군내 사조직의 수장격인 예비역 장성에게까지. 하지만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서지혜라는 이름 앞에서 몸을 사렸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가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썩은 뿌리의 네트워크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힘을 잃고 흩어지고 있었다. 그제야 마동철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맥과 권력은 사실 모래성과 같은 것이었다.
그동안 그가 마음껏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를 막아설 더 큰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절망은 이내 비뚤어진 분노로 변했다. 그래,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이 진흙탕 싸움에 모두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감찰관이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을 때 마동철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 잘못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사단장님께서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실 때 운전병과 관용차를 이용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부하들에게 폭언을 했다고요? 참모장께서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은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그의 폭탄 발언에 조사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단 내 모든 지휘관들의 비리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마치 물귀신처럼 자신을 버린 그들을 향해 진흙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증언했다. 감찰관들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마동철의 자포자기식 폭로는 감찰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이제 감찰의 칼날은 단순히 마동철 개인을 넘어 사단장과 참모장을 포함한 지휘부 전체를 향하게 되었다. 서지혜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패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마동철은 그 썩은 뿌리의 일부였을 뿐 뿌리 자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서지혜는 황인철 준장으로부터 마동철의 새로운 진술 내용을 보고받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결국 제 발등을 찍는군. 잘 됐어. 어차피 청소할 생각이었으니 이참에 대청소를 하면 될 일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 준장. 마동철 중령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사단장도 예외는 없어. 이제부터는 성역 없는 전쟁이다.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 마동철의 비열한 항변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함한 부패한 집단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동료들을 팔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 공멸일 뿐이었다. 비룡사단의 견고해 보였던 성벽은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지의 사령관이 지휘하는 특별감찰의 칼날이 사단 지휘부 전체를 향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도 사단장과 참모장까지 감찰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대의 익명 제보 한 라인은 불이 나기 시작했고 감찰팀 사무실 앞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장병들의 발길이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웅성거림은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 더욱 컸다. 그동안 남성 중심의 군 조직 문화 속에서 암암리에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부당함, 성희롱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번 감찰이 과연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지에 대해 속삭였다. 그 중심에는 보병대대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는 김소연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자 동기들 사이에서도 리더십과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남모를 상처가 있었다. 바로 마동철 중령과 관련된 끔찍한 기억이었다. 1년 전 그녀가 중이었을 때였다. 사단 전체 회식이 있던 날 마동철 중령은 술에 취해 김소연 대위에게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다른 남성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여군이 아니라 여자로 보인다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어깨를 감싸 안고 억지로 술을 권했다. 김 대위가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는 어린 년이 상급자가 주는 술을 거부하냐며 고함을 치고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날의 굴욕감과 공포는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말렸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너만 이상한 사람 된다. 마동철 중령한테 밉보이면 내군 생활 끝장난다는 회유와 협박 속에서 그녀는 결국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더욱 자신을 감추고 남자들보다 더 남자처럼 행동하려 애쓰며 군 생활을 버텨왔다. 그러던 중 마동철 중령이 직위 해제되고 감찰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감찰의 총책임자가 바로 여성인 서지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소연 대위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분노와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꺼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감찰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황인철 준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김소연 대위의 계급과 이름을 확인했다. 보병대대 정보과장 김소연 대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 준장은 그녀를 안쪽의 작은 면담실로 안내했다. 면담실에는 서지의 사령관이 홀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전설로만 듣던 인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지혜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부드럽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소연 대위, 어서 앉아요. 할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김 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김 대위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사령관님, 저는 작전 참모 마동철 중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일단 말이 터져나오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과 사실들이 분노의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날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당시 마 중령의 추악한 행동, 주변 남성 장교들의 방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려 했을 때 자신을 막아섰던 상관들의 이야기까지. 서지혜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어떠한 질문도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 대위의 증언이 끝나자 면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참 후 서지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대위,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대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김 대위의 용기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대위의 증언은 마동철 중령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걸세. 그리고 자네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불씨가 되어줄 거야. 서지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내가 약속하지.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방관하고 은폐하려 했던 자들까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겠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혼자 아파하지도 말게. 내가 그리고 우리 군이 자네를 지켜줄 테니. 김소연 대위는 고개를 들어 서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은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김소연 대위의 증언은 감찰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감찰팀은 즉시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장교들을 전원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김 대위의 구체적인 증언과 서지혜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하나둘씩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은 거대한 함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마동철 중령과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소연 대위의 증언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발이었다. 그녀의 용기가 횃불처럼 타오르자 그 빛을 본 다른 이들이 어둠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 한 라인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수십, 수백 건의 제보가 폭주했다. 그것은 더 이상 마동철 중령 개인에 대한 고발이 아니었다. 인사비리, 군납업체와의 유착, 훈련 예산 횡령, 심지어는 간부들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병사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까지. 비룡사단이라는 화려한 갑옷 아래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추악한 속살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사단 전체가 거대한 진실의 용광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장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부사관들은 수군거렸으며 병사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이 거대한 폭풍의 향방을 주시했다. 그 중에서도 감찰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제보가 한 통 있었다. 발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길 극도로 두려워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구체적이었다. 작전처 소속 박지민 하사를 구해주십시오. 강선주는 이 짧은 문장에 담긴 절박함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황인철 준장에게 이 제보를 최우선으로 극비리에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제보자 신원 보호는 물론이고 박지민 하사의 신변부터 즉시 확보해.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황 준장의 감찰팀은 한밤중에 비상 연락망을 통해 박지민 하사를 사단 밖의 안전가옥으로 빼돌렸다. 면담 장소에 나타난 박 하사는 앳된 얼굴에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가늘게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서지혜는 직감했다. 이 어린 부사관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서지혜는 전투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직접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를 맞았다. 박지민 하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 박 하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방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서지혜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말에 박 하사는 마침내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개월 전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동철 중령님께서 술에 취한 채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저를. 박 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날의 끔찍한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듯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폭행 미수였다.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중령님을 밀치고 겨우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황인철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나요? 박 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 군 생활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하사. 그날 밤 혹시 하사의 비명을 듣거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나요? 혹은 그날의 상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라도. 서지혜의 질문에 박 하사는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복도 저편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행정병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 떨어뜨린 제 머리핀을 주워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 제3의 목격자의 존재였다. 서지혜와 황 준장은 눈빛을 교환했다. 즉시 그날 당직 근무를 섰던 행정병을 찾아내 신병을 확보하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감찰팀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최철민 상병을 찾아내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상병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지혜 사령관이 직접 그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자네의 침묵이 또 다른 괴물을 만들고 동료를 죽일 수도 있다고 일갈하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 박하사가 울면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는 모습과 뒤따라 나온 마동철 중령이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그날 주웠던 머리핀을 버리지 않고 몰래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사단장 최진우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타 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연거푸 냉수를 들이켰다. 서지의 사령관이 사단에 온 지 불과 며칠,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작전 참모는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졌고 이제 감찰의 칼날은 자신의 턱 밑까지 겨누고 있었다. 마동철의 자포자기식 폭로로 인해 그 역시 감찰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 특정 부사관의 진급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의혹 등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관행들이 날카로운 법의 잣대 아래에서 비위라는 이름으로 재단되었다. 그는 억울했다. 동시에 부끄러웠다. 사단장이라는 직책의 무게 속에서 때로는 원칙을 벗어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과거가 후회스러웠다. 그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든 것은 박지민 하사의 성폭행 미수 사건 보고였다. 보고를 받는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지휘관으로서의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어린 부사관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마동철의 만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 그리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부대 문화를 만든 것,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최소한의 피해로 수습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을 것인가. 그가 고뇌에 잠겨 있을 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지의 사령관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고 손에는 방금 전 보고받은 박지민 하사 사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최 소장. 서지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 보고서 봤나? 봤습니다. 보고도 그냥 앉아만 있었나?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일개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숨어 지내고 목격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어. 이게 부대인가? 범죄자 소굴이지. 서지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나? 6개월 전 박 하사가 이 사실을 다른 간부를 통해 넌지시 알리려 했을 때 당시 인사참모가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 마 중령은 사단장님이 아끼는 사람이니 괜히 나섰다가 너만 다친다며 사건을 덮었다는 증언이 나왔어. 최 소장, 이것도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건가? 최진우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몰랐던 사실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부하의 범죄를 덮는 방패로 쓰였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평생을 군에 헌신했고 단 한순간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잊은 적이 없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은 물에 익숙해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마저 무뎌져 버린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서지혜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선택해, 최 소장. 이대로 마동철과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질 건가? 아니면 마지막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자네 손으로 직접 이 썩은 고름을 짜낼 건가? 그 순간 최진우 소장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켜야 할 체면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주먹으로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제가 괴물을 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 손으로 직접 이 부대를 좀먹는 버러지들을 전부 색출해 내겠습니다. 제 어깨 위에 별을 떼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직접 이 오욕의 역사를 끊어내겠습니다. 그것은 비굴한 항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결단이었다. 그는 비겁한 방관자에서 피해 숙청을 이끄는 집행자로 돌변한 것이다. 서지혜는 오랫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좋아. 최 소장의 뜻을 존중하지. 자네에게 비룡사단의 지휘관으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대신 한치의 온정이나 타협도 없이 오직 군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할 걸세. 할 수 있겠나?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비룡사단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모조리 도려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 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감찰팀의 전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사단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나약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고뇌는 부대를 파멸이 아닌 정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무거운 결단은 위기에 처한 비룡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진우 소장의 참전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서지혜의 칼이자 비룡사단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집도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뇌로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결단력과 냉혹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최진우 사단장의 이름으로 전례 없는 지휘관 특별명령 1호가 하달되었다. 현 시간부로 인사참모 전병호 중령, 군수참모 오정규 중령, 공병대대장 이기훈 중령 이상 12명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사단 헌병대 영창에 구속 수감한다. 이들의 직무는 부지휘관이 대행한다. 저항하거나 명령에 불응할 시 현장에서 즉시 무력을 사용해 제압해도 좋다. 이것은 사단장의 명령이다. 사단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룻밤 사이에 사단의 핵심 참모와 지휘관 12명이 날아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마동철 중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비호 아래 온갖 부조리를 저질러 왔거나 그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던 자들이었다. 마동철의 폭로와 감찰팀의 증거가 그들의 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헌병대장조차 사단장의 광기 어린 숙청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재차 확인 전화를 걸었을 정도였다. 최진우 소장은 수화기에 대고 딱 한마디만 내뱉었다. 내 명령이 우스운가? 그 한마디에 헌병대는 즉시 움직였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장교들의 숙소와 사무실을 급습했다. 잠결에 혹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장교들의 비명과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이거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단장님께 연락해.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허무했다. 헌병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땅바닥에 제압했다. 어제까지 부대의 실세로 군림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은 모든 장병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성역은 없다는 사단장의 메시지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부대 전체에 각인되었다. 최진우의 칼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리고 단상 위에 올라 서늘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팔과 다리를 잘라냈다. 이 부대를 좀먹던 썩은 부위를 내 손으로 도려낸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죽기 때문이다. 그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장병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이제 이 비룡사단에는 그 어떤 부조리도 억울한 눈물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의를 강요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라. 직통 한라인을 24시간 개방하겠다. 보고자의 신원은 내가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대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비겁함 역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시간부로 비룡사단은 다시 태어난다. 그의 연설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공포는 점차 신뢰로, 냉소는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장병들은 정말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최진우의 강철 같은 의지는 서지혜의 개혁에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주었다. 외부의 칼날인 감찰팀과 내부의 칼날인 사단장이 동시에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자 굳건해 보였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마동철 중령의 개인 비리, 부하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김소연 대위와 박지민 하사에 대한 추악한 성범죄 혐의,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군 내부의 부패 사슬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다. 서지혜는 마동철 중령과의 마지막 대면을 결심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전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피해자로서 그에게 직접 죄를 묻고 싶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마동철 중령이 안으로 들어왔다.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가 없고 패배감과 불안에 찌든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사실 상석에 앉아 있는 서지혜를 보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조사실에는 서지혜와 마동철 단둘뿐이었다. 서지혜는 그 어떤 서류도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숙인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동철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고개 들어. 서지혜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마동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온몸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마동철 중령. 내가 누군지 이제는 알겠지. 예, 사령관님. 내가 만약 그날 사령관이 아니라 평범한 여군 하사나 군무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자네는 내게 똑같이 사과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까? 그녀의 질문에 마동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서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앉은 의자 주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옥죄는 듯 했다. 자네는 내가 사령관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겠지. 자네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자네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야. 자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 그리고 자네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눈물이다. 그녀는 마동철의 바로 뒤에 멈춰서서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김소연 대위를 기억하나?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이름이 나오자 마동철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박지민 하사는 어떤가? 진급을 빌미로 밤늦게 집무실로 불러내 추악한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결코. 마동철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서지혜는 그의 말을 잘랐다. 오해? 증인과 증거가 모두 있는데도? 자네가 문을 잠그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을 때 그 어린 부사관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자네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서지혜의 목소리에 설이 낀 분노가 실렸다. 그녀는 다시 그의 앞으로 돌아와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야. 자네가 지켜야 할 부하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무참히 짓밟았어. 그런 자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 할 수 있나? 그녀의 일갈에 마동철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진심 어린 절규가 터져나왔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서지혜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짓밟은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자네가 더럽힌 이 군복에게 구해야지. 하지만 그들이 자네를 용서할 일은 없을 걸세.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마동철, 자네는 오늘부로 군 검찰에 이첩된다.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고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명심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자네와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바꿀 테니. 문이 닫히고 조사실에는 마동철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추악한 범죄자의 비참한 말로뿐이었다. 서지혜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한때는 유능한 군인이었을지도 모를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막지 못한 이 군 조직의 책임은 또 얼마나 큰 것일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1라운드를 끝냈을 뿐이었다. 마동철이라는 개인을 무너뜨렸지만 그를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과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강군을 만드는 그날까지. 그녀의 마지막 대면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동철 중령이 군 검찰로 이첩되고 그의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된 감찰 보고서가 사단장 최진우 소장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했다. 동시에 보고서에는 마동철의 폭로로 드러난 다른 지휘관들의 비위 사실 또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최진우 소장 자신과 참모장 윤태석 대령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진우 소장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것은 비룡사단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었다. 어설프게 상처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 부대는 언젠가 더 크게 골마 터질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사단 대회의실에서 전례 없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위원장은 최진우 소장 자신이 아닌 공정성을 위해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법무감이 맡았다. 첫 번째 안건은 마동철 중령에 대한 징계심이었다. 감찰팀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자 위원회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마동철 측 변호인이 우발적인 실수와 정상 참작의 여지를 주장했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 사실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피징계자 마동철.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이에 본 위원회는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파면을 의결한다. 파면. 불명예 전역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명예, 그리고 연금까지 박탈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이어서 다른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되었다.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등 서리빨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마침내 최진우 소장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담담하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떠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도 없었다. 긴 숙고 끝에 위원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그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사태를 수습하고 개혁을 주도한 공을 참작한 결과였다. 하지만 최원식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회를 향해 말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는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견책 처분은 저에게 과분한 관용입니다. 저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부디 저의 전역 지원서를 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숙연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지휘관의 가장 큰 명예를 지켜낸 것이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마동철은 곧바로 군사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사건은 언론에도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군사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들의 증언이었다.
법정 증인석에 선 김소연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시의 추악한 행태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박지민 하사는 가림막 뒤에서 그날의 끔찍했던 공포를 흐느끼며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마동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 의무, 법규 준수의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마동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마동철은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피고인석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한때 오만했던 권력자의 비참하고 추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서지혜는 법정 가장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심판은 내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비룡사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진우 소장이 명예롭게 전역한 후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군내에서도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불필요한 권위주의와 관행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고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했다. 김소연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사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보병대대 작전과장이 되었다. 그녀는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능력으로 부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의 양성평등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박지민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다. 부대 내에 신설된 성고충 전문 상담실의 부팀장을 자원하여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군대가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운전병이었던 이승우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하는 날 위병소를 나서며 부대를 향해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군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가득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비룡사단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개혁의 물줄기는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서지혜 대장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전군에 대한 조직 문화혁신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룡사단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지난 1년간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법제화되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다. 능력과 인품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보고를 마친 그녀에게 합참의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 장군 수고 많았소. 서 장군 덕분에 우리 군이 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했어. 비룡사단뿐만 아니라 전군에 아주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소. 과찬이십니다, 의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신설될 국방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서 장군이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군의 미래를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오. 서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긍정을 표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의장실을 나온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대한민국의 산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철옹성 같았던 군 내부의 거대한 벽을 허물고 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의 빛이었다. 차가운 강철 같았던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거쳐 다시 서는 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미소였다.